시작할까요? 네. 이번 학기 마지막 사회과학연구원 방법론 포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연사님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네. 노경덕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하시고 서양사학과를 거쳐서 미국 시카고 대학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스트 이화여대를 거쳐서 지금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소련 정치사, 국제관계사, 이념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오늘은 발표 계획에도 잘 나와 있듯이 역사학과 사회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역사학과 사회과학은 대부분의 연구 대상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한 문제여서 노 교수님께 이 주제의 발표를 어렵게 부탁드렸는데요. 오늘 노경덕 교수님께서 저 말고도 많은 사회과학도들이 갖고 있을 의문을 풀어주시리라 기대됩니다. 그럼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노경덕입니다. 일단 처음 선생님으로부터 이 강연 제의를 받았을 때는 큰 걱정 안 하고 그냥 이제 수락을 했었고요. 처음에 제가 전해 들었던 메시지는 그냥 지금 현재 제가 연구하는 그런 연구 주제 하나를 소개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그 연구 주제를 가볍게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회과학적인 방법론과 좀 비교를 해볼까, 뭐 이런 마음을 이제 처음에는 먹고 비교적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 연구 주제에 너무 세부적인 것보다는 좀 이렇게 크게 제목을 잡자라고 제안을 주셨고, 저도 또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목이 나간 이후에 예상치 못한 반응들. 예, 그러니까 단순한 뭐 저의 연구 주제가 아니라 마치 역사학과 사회과학의 본질적인 차이를 설파하고 농구하는 자리가 될 것 같은 네, 그런 기대의 말씀을 주변에서 자꾸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덧 제가 이 주변의 또 요구와 또 수요에 흔들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용적으로 엄청난 또 발전을 취하기는 어렵고, 아마 학생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는 그런 감정이겠습니다만, 그냥 점점 부담만 쌓이는 그런 지난 몇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려보고 이 방법론 세미나가 주로 어떤 이제 이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나라고 해서 이전의 발표들을 좀 검토를 해봤더니 세상에나 너무나도 첨단의 방법론들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뭐 뇌과학부터 시작해서 뭐 통계 물리학,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AI, 그래서 저처럼 정말 고전적인 정말 올드한 역사학 방법론을 하는 사람이 도저히 낄 수 있는 곳이 아닌 게 아닌가, 이런 또 부담까지 추가로 같이 들게 돼요. 사실 저희 역사학부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 디지털 휴머니티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역사학 방법론을 하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뭐 허준 선생님이신데, 그런 선생님이 오셔서 차라리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미 포스터는 찍힌 후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과하게 말하면 시대착오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고전적인 어떤 이야기를 그냥 오늘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역사학과 사회과학의 차이가 뭐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떤 접점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그냥 넓은 수준에서, 큰 수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되게 식상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혹평을 하신다면 뭐 사학개론 첫날 배우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은 제가 흥미를 북돋기 위해서 논쟁적이고 조금 더 강한 어떤 표현을 통해서 둘의 공통점과 차이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런 뭐 논쟁적인 어떤 제 발언 속에서
일정 정도의 어떤 그런 자극을 좀 얻으시면 제 강연은 성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제 짤막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네, 일단 역사학에 대한 편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 하면 이제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에서 보통 자유롭지 못한데 이거는 대중적인 이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학에 대한. 네. 놀랍게도 역사학자 스스로들도 많이 갖고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인접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회과학 네, 사회과학자들도 특히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기분 좋지 않은 논쟁을 할 때도 많이 해요. 어떤 그 학문의 효용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할 때 더 많이 이제 표현되는 그런 편견들입니다. 그 편견들도 물론 이제 수준이 있습니다. 가장 수준 낮은 편견부터 시작해서 높은 수준의 편견이 있는데 하나씩 일단 처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론격으로 조금 흥미를 북돋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편견인 거. 네, 역사학은 이제 오래된 과거를 다룬다. 제가 지금 사실 이 강연 처음 개요에 써 있죠. 사회과학은 현재를 다루는 거고, 현실의 학문이고, 역사는 과거의 학문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관념.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역사는 재미있는 이야기고 옛 이야기를 한다. 라는 그런 편견이죠. 제가 사실은 이제 대학원을 역사 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이걸로 제 직업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제 주변의 반응들이 다 그랬거든요. 재미는 있겠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재미는 있겠다는 게 능이 중요하죠. 재미 외에 뭐 이를테면 뭐 재정적인 차원이나 다른 차원은 다 별 볼일 없는데 네가 하는 건 재미는 있겠다. 왜? 옛날 얘기 공부하니까. 뭐 저희 집 같은 데서 이제 사극을 보다 보면은 이제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저기 중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모르지만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런 걸 다룬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제 더 오래된 과거를 역사학자들이 더 많이 다루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인 어떤 역사학의 정의나 또는 사회과학의 사회과학과의 차이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냥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이제 한 내년 12개월도 안 남았네요. 1년 덜 남았는데 미국 대선이 내년 11월에 있죠. 아마 뭐 미국 대선은 항상 중요했습니다만 이번 대선이야말로 또 정말 더 중요할 것 같은 특히 이제 국제관계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은 대선인데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으면 조금 과장을 보태서 말씀드리면 그 다음 해 2024년 11월에 대선이 있으면 25년 한 4월, 5월 이때쯤이면 역사가가 쓴 그 대선에 대한 논문이 나옵니다. 역사학 저널. 그러면은 이제 다 저널 투고해 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투고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보통 시간이 걸리는데요. 좀 이례적으로 그건 방금 말씀드린 건 짧긴 합니다만 어쨌든 몇 달 정도의 기간이 있는 거고 11월 대선을 사실상 바로 끝나자마자 연구를 해서 논문을 투고하고 그 투고된 논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현실 정치학자들이 쓰는 논문도 물론 있습니다만 실제 역사가가 쓴 논문이 나옵니다.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은 뭐 그렇게 먼 오랜 과거를 다루는 게 역사학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그럼 사회과학은 현실을 공부하느냐? 사회과학이 다루는 자료들이 동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정확히 말하면 아니거든요. 요새는 물론 디지털 시대가 돼서 훨씬 좀 빠르게 자료를 구하고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국가가 공식 통계를 내는 것은 1년 전 상황에 통계를 내는 거고 다른 여러 가지 뭐 다른 통계들을 구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다 두세 달 전, 세네 달 전 빨리 잡아요. 네. 그럼 그런 자료를 갖고 분석해서 오늘날 얘기다 라고 하면 아까 미국 대선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비교해봤을 때 누가 더 근접한 과거를 연구하느냐 가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역사학이나 사회공이나 둘 다 과거를 다룹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은 펼쳐진 이후에나 그 현상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히스토리는 더 먼 옛날이고 사회과학은 최근의 일이다 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가능하고요. 역사도 아주 최근 걸 연구할 수 있는가 하면 사회과학도 아주 옛날 걸 연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 서양사 분야에도 우리나라의 이제 서양 봉건제를 가장 훌륭하게 연구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예전 뭐 요새 특히 이제 숫자도 됩니다. 예전에 꽤 이제 숫자가 적을 때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사회학자인 최재현 선생님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뛰어난 연구 중에 하나로 평가받았었어요. 서강대에 계실 분. 네. 사회학자가 서양 봉건제를 연구해서 가장 뛰어난 연구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돌려 말하면 마찬가지인 거죠. 즉 대상이 예전이냐 더 오랜 일이냐 관계없는 일이다. 둘 다 과거를 답니다. 두 번째 편견은요. 조금 수준 높은 편견인데 이거는 더 실제로 역사학계 내부에서도 맞다라고 주장할 사람들이 많아서 네. 역사는 객관적이고 특히 사실에 대한 탐구니까 이거 이제 나열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역사를 사회과학에서 좀 많이 하죠. 역사는 이제 사실의 나열 아니냐 이런 말들 저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예전부터 사회대 이제 선후배들이랑 만나고 좀 수준 높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사실의 나열 하다가 이제 경험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하세요. 네, 근데 네, 좋게 말하는 분들은 이제 실증한다 우리는. 이제 사실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철저하고 실증한다라고 말하고 반대로 이제 조금 확장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탐구가 이제 굉장히 첨예하니까 섣부른 추상화, 이론화, 모델링을 하지 않는다니까.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이런 게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 그냥 잡다한 사실만 나열하는 거고. 심지어는 이제 미국에서 제가 이제 정착한 친구랑 얘기할 때도 그 친구 표현은 메스 같다고 했어요. 역사학은 메스다. 왜냐면 이런 게 없고 사실 나열만 쭉 있다. 근데 사실 자주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친구가 특이한 말이에요. 특이한 친구가 아니라. 그럴까요? 네,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학은 영원히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실은 너무 많고 역사학은 어쩔 수 없이 취사 선택을 하며 선택한 사실을 자기 나름대로 엮습니다.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를 엮는다는 게 사실상 이론화와 추상화 모델링입니다. 물론 이제 이론화의 강도가 좀 덜하죠. 역사학자들이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자들은 훨씬 더 이제 강한 이론화의 방법을 사용합니다만 그래도 이론화한다라는 것 자체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례를 하나 드리면 역사학자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이론화를 시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20세기 초에 포크로프키 같은 사람은 소련의 역사가 원래는 러시아 역사가 있었고 소련 시대까지 활동했던 그 사람은 모든 역사를 차트화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역사 소설을 차트로 쓸 수 있다. 차트만큼 극단적인 어떤 추상화 이론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걸 하려는 역사가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보시면 굉장히 강력한 이론화를 하는 역사가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사회과학자 중에서도 요새는 이제 드물지만 이른바 질적 방법론에 입각해서 굉장히 내러티브적인 서술을 하시는 사실에 입각해서 정말 거기에 뭔가 훨씬 그런 부분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것도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그건 역사학과 사회과학을 구분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수준 높은 편견인데요. 이건 역사학자들이 보통 자랑하는 거죠. 자기들은 변화를 본다. 하고 이제 사회과학자들을 보고 하는 얘기죠. 너네는 변화를 안 보고 항상 뭔가 법칙지향적이니까 어떤 결론적이고 하나의 모델의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그 내부에서의 균열과 변화 이런 걸 못 봅니다. 이게 자랑스럽죠. 천만에요. 제가 보기엔 역사학자들 그렇게까지 변화를 잘 잡아내지 못합니다. 뒤에 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보통 이제 특정 시대를 연구하게 되고요. 역사학자들이 시대를 시작과 끝을 이제 잘라서 연구를 하면서 그 내부에서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를 만들려고 해요. 완결된 스토리를 만들 때
실제로 이제 프로페셔널 역사가들은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만 그 수많은 변수와 또는 베리에이션들을 다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베리에이션들을 어느 정도 어떤 수준에서는 포기하고 결국 일괄적인 얘기를 만들 때 그 만든 결과, 그 일괄적인 얘기를 만든 결과는 어쩔 수 없이 정체적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시대에 만약에 변화만 썼다, 역사학자가. 뭐 1910년부터 30년대 변화만 쭉 썼다. 그러면 당장 논문심사에서 왜 썼냐 그래요. 네가 하는 얘기가 뭔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나름 일관적인 이야기, 완결된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보면 결국은 변화보다는 하나의 이제 띠오리에 수렴하게 되는 현상을 보이고 이거는 사실 사회과학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건 일종의 자기 반성이었습니다만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다음에 마지막 현상적으로 좀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역사가는 자료를 중시한다. 그래서 이제 사회대 선생님의 방에 왔을 때랑 저기 인문대 역사학자 선생님들의 방에 갔을 때 좀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역사학자들의 방에 가면 보통 막 많아요, 뭐가. 책도 많고 막 복사전보도 많고 이렇게 이른바 이제 자료 중시의 어떤 문화가 있고 자료 중시니까 이제 뭐 사실 여기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만 꼼꼼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요. 역시 천만에죠 이거. 사회과학자들은 자료를 중시 안 하나? 그렇진 않죠.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이고 또는 그렇게 정말 물리적으로 종이에 적혀있는 수많은 자료보다 다른 형태의 자료들을 이제 또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양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더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툴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자료의 역사가가 더 민감하고 사회과학자는 그렇지 않고 이것이 역사학의 어떤 중요한 어떤 특징이다라고 보는 것도 정확한 해석이 전혀. 그러고 보면 이제 다 아닌 거죠. 다 아닌 거고 이 4개를 5개를 다 더하면 뒤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사실상 역사학과 사회과학의 차이를 이제 잡으시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말 들어봤는데 당장 대학교 이렇게 패컬티 멤버를 찾아보고 하면은 다 역사가들은 훨씬 오래된 거를 다루고 역사가들은 실증주의라고 그러고 뭐 이론한 모델링 비판하는 사람이 주로 역사학자고 자기는 변화 본다고 그러고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자료를 왜 이렇게 소홀히 하는 거를 내고 실제로 있는 일들은 맞죠. 네. 실제로 있는 일들은 맞는데 제 말씀은 역사학의 본질을 정의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일정 정도 진실인데요. 이 5개가 만들어진 거는 학문의 특성보다는 학계 또는 학자의 성향 때문입니다. 왜 좀 더 오래된 과거를 다루냐? 역사학계가 오래된 누적 관행 속에서 어떤 특징이 생겼냐면 학문적인 본질의 관행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관행인데 상대적으로 자신의 얘기가 틀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요. 무슨 말이냐? 뭐 이를테면 1980년대 이제 일본이 한참 경제가 성장할 때요. 플라자 이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향후의 어떤 국제 자본의 핵심은 월스트리트에서 도쿄로 넘어갈 거고 이제 결국은 일본의 시대가 올 거다라는 식으로 80년대 예상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실 사회과학 서적이 나왔어요. 그 트랜지션에 관련해서 분석하는 책들이 나왔고 뭐 하다못해 80년대 헐리우드 영화만 봐도 상사가 전부 일본인으로 나옵니다. 미국 사람들 일본의 자본에 의해서 이제 되게 어려움 받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분위기 있죠. 그 분위기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회과학 서적들이 나왔고 또 그 붐을 타고 역사학자들도 나름 막 이제 이른바 이제 이 자본 권력의 이동 또는 금융센터 이동 그런 책들이 막 나왔는데 책을 쓰고 봤더니 바로 일본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회과학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러니까 좀 러프하게 말해서 본인들이 이제 어떤 학문 세계에 기여한다 또는 세상에 기여한다라는 생각은 되게 인스턴트하게 애널리시스를 해도 그 상황에서 좀 적합하고 유용하면 괜찮다. 그것이 무슨 학문적으로 꼭 숨이 길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제 연구를. 사실 전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봐요.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은 대체로 좀 안 그래요.
자기가 뭔가 해놓은 것이 좀 더 진실이어야 되고 바로 거짓이 드러나는 걸 참지를 못해요. 그럼 이 해결 방법이 뭐냐?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냐? 아니죠. 왜냐면 최근의 역사를 하면 할수록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예를 들면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도 초기 상황이랑 지금이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초기에 막 만약에 뭔가 그랜드하게 이렇게 글을 썼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에 대해서. 그럼 지금에서 보면 이제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참아서 자꾸 더 과거로만 가는 거예요. 최근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뒤로 가서 나름 그 특정한 사건이 완결됐다라고 하는 지적. 그게 과거면 과거일수록 안전해 보여요. 달리 말씀드려서 성향이에요, 성향. 이게 학문적인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만약에 본인의 성향이 좀 대담하다 그러면 더 쓰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으로 드러날 게 두렵지 않으면 쓰면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재정공 쪽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소련이 91년 말에 해체된 다음에 92년, 3년에 걸쳐서 제가 다 세보진 않았습니다. 거의 1000권에 가까운 이제 책이 나왔어요. 소련이 왜 해체됐는지. 대부분의 정치학자나 이제 또는 사회학자, 경제학자들의 사회과학자들의 역사가는 사실상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왜 해체됐느냐를 설명했다가 아니 한 몇 년 후에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해? 그렇죠? 근데 실제로 뭐 덜 알려졌습니다만 동유럽은 사실 그랬거든요. 진짜로. 그 89년에 막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 것 같더니 93, 4년 되면 전부 공산당이 제집권해요. 그랬다가 뭐 다시 바뀌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이제 숨죽이고 있는데 이제 사회과학자들은 이제 책을 쏟아낸 거죠. 다양한 방식의 자료를 가지고 특히 당시 뭐 인터뷰 자료.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무슨 말이냐면, 본질보다는 성향이다. 라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뭐, 사료를 중시 여기하는 것도, 자료조합은 사람 성향이고, 그, 단순한 개인 성향을 넘어서서, 그 학계가 집단적으로 계속 그런 관행이 이어진 거예요. 선생님들이 뭐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된 거지, 그게 학문의 본질에서 나온 거는 전혀 아니다. 일단, 지금 도입은 둘이 사실상 같다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진짜로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인간 사회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그냥 학문이에요. 왜 제가 사회에 욕을 쳤냐면은 반대인 자연이 있잖아요. 자연을 다루는 게 있었고 인간 사회를 다루는 게 있었고 그 말고 이제 좀 내면을 다루는 게 있었어요. 지금 이제 김영하 선생님 계십니다만은 이제 문학이나 또 과거의 사상 같은 흐름은 이제 내면에 집중했었던 거고 자연과학은 당연히 자연의 사회. 사람들 간의 관계를 전제하는 사회에는 이때 사실 처음 다뤄요. 그 전에는 뭐 이러쿵저러쿵 비슷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고요. 그냥 계몽지 이후에 시작된 근대 학문인데 과학혁명과 계몽지 이후에요. 그 중에 사회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때는 뭐 방법론적인 분야 같은 것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와 역사는 훨씬 오래된 거 아니에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계몽주의란 끼케 18세기니까 지금 뭐 사마천도 있고 방고도 있고 뭐 헤로도 있고 처음에는 방고를 뺐다가 둘둘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했는데 뭐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근대 역사하고는 구별해. 이게 뭐 수준이 낮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는 제가 좀 오늘 비교하는 역사학 사회과학 할 때 그 근대의 어떤 그런 학문 체계하고는 그러니까 구별해서 생각해요. 전혀 다른 이유와 다른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제 쓰여졌던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대 역사학은 뭐 좀 잘못 알려진 랑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그건 아니고요.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 사회를 다루는 학문이고 솔직히 말하면 아주 초기에는 역사학밖에 없었어요. 인간 사회.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나, 인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다루는 학문은 기본적으로 역사학밖에 없다가 얘가 지금 사회과학 중에 이 친구가 처음으로 독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유럽 나라들을 쭉 한번 이렇게 뭐 학문사를 검토해 보시면 이제 금방 느끼실 수 있는데
거의 20세기 초반, 어떤 나라는 중반까지도 이른바 인문사회 학문이 이 둘밖에 없어요. 아주 세부적인 이제 좀 이제 변화가 있는 다른 부분들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것 둘 다 이것도 사실은 하나였고 결국은 이 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뭐 특히 소련 시대 학문을 주로 이제 다뤘는데 제가 다루던 시기도 이 학문 두 개, 한 30년대, 40년대까지는 50년대 사회과학, 다른 사회학이 등장하는데 30년대, 40년대까지는 이 둘이 다예요. 그럼 이제 경제학은 왜 먼저 나왔느냐? 다른 사회 현상과 좀 특별히 달라 보였거든요. 특히 이때쯤에 19세기, 여긴 아니고요. 19세기 전반, 18세기 말, 19세기 전 우리가 아는 이제 이른바 고전경제학이라는 게 등장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경제 현상은 꽤 달라 보였어요. 일반적인 나머지 현상과는.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칼폴란식으로 말하면 이제 폴란이가 이때 경제라는 게 시장에서 분리돼 나왔다라고 말하잖아요. 인베디드 항상 인류 역사는 시장 경제라는 게 소사이어티에서 이제 인베디드 돼 있었는데 19세기 초반에 이제 이른바 자기주성적인 시장이 등장하면서 이제 분리됐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때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현상이 두드러지게 다른 현상으로 보이니까 이거는 다른 학문이 이제 독자적인 다른 학문이 접근을 하는.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여전히 지금 분화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역사학이라는 것은 그냥 오늘날의 의미에서 모든 사회과학을 다 포괄하는 거고 그 중에 경제만 이제 분리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구분이 없는 거죠. 달라질 게 없는 거고 차이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분화됐는데요. 이 친구는 좀 먼저 나와요. 이제 에스노그래피의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훨씬 좀 먼저 나옵니다만 이 둘은 뭐 사회학 같은 경우는 봉투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유럽에 19세기에 꽤 있었던 걸로 좀 대보 같은 사람을 상상하면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오늘날의 학문의 모습을 갖춘 거는 다 20세기 이후의 일이고 대부분 이 둘은 지금 정책 선생님, 사회학 선생님 계속 계셔서 말씀드리기 불안하긴 한데 네, 20세기 미국의 어떤 사물 밖에 뭐 이제 유럽의 어떤 인풋이나 또는 소스가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제가 좀 아까 논쟁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게 이런 게 있었는데 크게 정의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사회과학이나 정치학은 20세기 그것도 상당 정도 시기가 지나서 삽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좀 도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학 하나였다가 경제학이 미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나머지는 여전히 역사학이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20세기 들어서면서 슬슬 나눠지는 거죠. 나눠졌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연구 대상도 같고 방법론도 일단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세분화 과정에서 이제 달라진 거고요.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거 역시 좀 러프한 얘기입니다만 이런 맥락 속에서 나온 거죠. 뭐 잘 아시겠습니다. 일박 같은 분도 있을 것 같고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서 불안하긴 합니다만 네, 왜 중요한 학문이 됐느냐? 뭐 이것 때문이었어요. 네, 이거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모더니티라는 게 좀 퉁쳐서 크게 말씀드린 겁니다. 근대 인프라나 도시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정치도 이제 모더니티 포함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 다 사회학 경제학의 분화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전보다는 훨씬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가 되면 이제 드디어 학문세계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따져보면 이제 역사학이나 지금 현재 사회과학도 그렇게까지 역사가 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다른 것도 지금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죠. 50년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일단 역사학 입장에서 제 분야니까 말씀을 한번 드리면 다 빼먹었어요, 친구들이. 하는 분야들을. 네. 그래서 분명히 정치학이 대상으로 하는 것도 역사학자들이 예전에 써서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정책자가 더 전문가가 이것은 이제 뺏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역은. 나와바르게 뺏긴 거죠. 사회학, 인류학 다 마찬가지고요. 네. 연구 대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축소된 상황이기
되고요. 그래서 그럼 역사학은 뭐 하는 걸까? 이런 문제가 실제로 이때 저널들을 읽어보면 계속 나와요. 역사학 저널들이나 이런 거 읽고. 그리고 이제 50년대가 중요한 시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식 사회과학이 정말 색깔을 갖추는 시기예요. 그 전에 이제 뭐 사회과학이 아예 없었다고는 안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색깔을 갖추는 시기인데, 50년대 사회과학 저널을 정말 아무거나 한번 도서관 가서 펼쳐서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뒤에 리뷰 같은 게 이제 달려있잖아요. 그러면은 압도적인 다수가 뭐라고 쓰냐면은, 와, 우리는 이렇게 그냥 내러티브식이나 질적으로 쓰면 안 된다. 우리는 훨씬 더 모델이나 이론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구별이 잘 안 돼. 역사학자들이 쓰는 거랑 거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훨씬 더 이제 띠오라이즈의 어떤 강도도 세게 하고 이른바 사회과학에서 사회보다 과학 냄새가 더 나야 한다라는 그 리뷰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얘네들이 나름의 이제 정체성을 이제 갖추면서 이제 이론화와 추상화는 자기 것이라는 어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선전포고라고 해야 되나? 자기 것이라는 선언을 하게 된 거고 역사학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연구 대상도 줄었는데 이제 우리 입장은 또 이것도 못하게 된 거죠. 역사학 입장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대응이 역사학의 대응이 나오게 되는데 50년대부터 어떻게 대응했느냐? 연구 대상이 다 이렇게 뺏기니까 시간은 더 올라가자.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른바 밥그릇 찾기 좋은 방법이죠. 물론 이제 좀 약간 제가 미국에 한정돼서 하는 얘기여서 약간 이제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 과거로 올라가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잘 안 따라오더라 이거예요. 물론 따라오는 사람도 가끔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안 따라오고 이 사람들은 아주 현재는 아주 최근의 과거에 그러니까 하에 올라가 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 사람들의 영역이 건드릴 수 있는 분야도 시기가 옛날이라는 이유로 다 역사하게. 이런 어떻게 보면 좀 1차원적인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까지 수준 높은 대책은 아니었던 대책이 일단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역사학,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전에 역사학자다라고 불렸던 사람들 중에 20세기 1950년대 이전에는 과거의 역사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아는 먼 과거를 하는 사람 비중과 사실상 동시대 역사를 하는 사람의 비중을 봤을 때 동시대 역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도 있었는데 크기도 했었는데 점점 이제 역사학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현대사 연구자들이 가장 많습니다만 그래도 점점 비중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식 사회과학으로 이쪽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상대적으로 역사학 입장에서는 이제 과학보다는 우리는 요거를 강조한다 라는 방식으로 이제 색깔 부분 일종의 디스팅션을 이제 하게 된다. 1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1차원적인 대책이었다면 2번이 그래도 이제 수준 높은 대책이었고 항목적인 색깔 부분을 이제 펼치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이 2번이 오늘날 역사학의 핵심적인 성격인 거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강의 요약에도 썼습니다만 이제 맥락이라는 걸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결국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그냥 정리해 보면 둘 다 과거를 다루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학문적인 차이는 없는 거고요. 나머지 분야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너무 역사학 중심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역사학에서 분화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둘 다 과거를 다루니까 같은데 1950년대 즈음에 와서 역사학이라는 게 이제 색깔을 이런 맥락에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맥락을 강조하고 맥락 중심적으로 과거를 설명하는 거기서 이제 아이덴티티를 가져오게 돼요. 그럼 이게 뭐냐라는 게 이제 오늘 얘기예요. 드디어 본론으로 왔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사학개론 첫날 배우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의외로 잘 모르고
제 강의법의 비밀, 저를 기억해 봅니다. 제 강의법의 비밀인데요. 제가 학부 때 어디까지 알았더라? 대학원 때 어디까지 알았더라? 박사과정 때 어디까지 알았더라? 이런 걸 저는 이렇게 좀 반출을 해보거든요. 제 기억에 박사과정 한 중간에도 잘 몰랐어요, 이게 뭔지. 그냥 말은 하고 대충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이게 어떤 사회과학과 어떤 차이를 내는 건지 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몰랐어요. 맥락이란 말을 그냥 쉽게 썼는데 역사학자를 많이 써요. 정확하게는 여전히 몰랐던 기억. 그래서 그냥 제가 사학계는 일장에 나오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말 그대로 이런 뜻이죠. 맥락이라는 거. 이제 번역이 일본 사람들 번역에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한테 필이 오는 번역이 아닌데, 왜냐면 이게 하필이면 락자가 있고 맥자가 있어가지고요. 특히 맥자죠. 이거는 이제 흐름이라는 뜻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표현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써요. 예를 수학 문제가 비슷하면 같은 맥락의 문제인데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아들이 고3이어서 지금 그런 걸 제가 있잖아요. 네,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맥락이라는 거. 맥락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텍스트를 둘러싼 환경, 말 그대로 컨텍스트니까 텍스트를 둘러싼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텍스트라는 게 뭐냐? 디스코스랑 같은 말입니다. 디스코스는 이제 한국말로 희한하게 지금도 담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제 담론이라는 번역이 이미 뭐 말은 사람들이 쓰기 나름이라고 다른 뜻이 거의 되어버렸습니다만, 원래는 말과 글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written and spoken language라는 뜻이거든요. 말이 이제 현실에 드러나서 말로 돌아다니거나 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의 총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디스코스라는 거. 랭귀지는 이제 그거의 추상적인 어떤 체계인 거고요. 담론하면은 무슨 약간 여론처럼 우리는 자꾸 뭐 번역하는 경향도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웬만한 건 다 일본 번역 따라하다가 이건 일본 번역 안 따라한 거거든요. 일본은 이제 언설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오히려 일본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예. 하여튼 텍스트, 그러니까 말과 글인 거죠. 말과 글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얘네들을 약간의 추상화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컨셉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영역하고는 좀 다른 이제 사건이 있어요. 컨텍스트라는 거는 다 얘네들, 이거 좀 얘네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뒤에 저도 계속 이거 위에 것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얘네들을 둘러싼 환경입니다.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문학이나 사회과학, 뭐 다른 웬만한 현재 지금 학문들 다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주목을 하죠. 역사학도 주목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주목을 하지만 여기를 둘러싼 환경이라는 거를 더 중요한 팩터로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쉽게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 말과 글이니까. 얘네들은 이제 말과 글에 좀 어느 정도 체계를 잡힌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벤트라는 건 어쨌든 물리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죠. 순수하게 말과 글은 아닌데 물리적으로 뭔가 벌어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다 글로 써 있습니다. 아니면 뭐 말로 표현되어 있든가 또는 영상으로 되어 있든가. 그러니까 물리적인 속성을 고려할 수는 없는, 여전히 언어의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벤트라는 건데요. 크게 보면 그러면 기록된 언어를 어떻게 연구하느냐, 또는 기록된 언어의 일부 체계를 어떻게 연구하느냐의 문제가 되죠. 여기에 더 집중하느냐, 맥락이라는 걸 빼고, 그리고 주변 환경이라는 걸 빼고, 주변 환경을 더 강조해서 이걸 그 안에서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은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사회과학도 어카운트 오브 더 패스트예요. 과거를 연구한 거예요. 과거를 체계적인 하나의 글로 표현해낸 겁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 얘를 센터로 해서 하는 설명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편하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맥락 내에 위치 짓습니다. 역사학자들이 하는 방법은. 맥락 내에서 의미를 이해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차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맥락에 따라 특정 같은 단어도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주목하는 거예요. 학부생들한테 제가 편하게 설명할 때는 맥락이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뭘 떠올리려고 그러냐면 전에 들은 말은 기분 나쁘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 그러면 기분 나쁘죠. 전에 들은 말은 왜 유독 기분이 나쁠까요? 왜냐면 그 말이 형성됐던 맥락이 내가 없었기 때문에. 전에 들은 말은 말만 왔기 때문에. 요것만 온 거죠, 전에 들은 이야기. 당시 상황과 접목해서 보면은 뭐 농담이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른바 누구의 뒷담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뒷담화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 속에 나도 하나 나온 걸 수 있으면 상대적으로 기분이 나쁜데, 덜 나쁜데, 그 얘기만 딱 걸러 들으면 이제 기분이 나쁘잖아요. 역사학자들은 그런 거죠. 그 전에 들은 기분 나쁜 말이 나왔던 그 환경을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역사학자들은, 여기 이제 좀 논란이 있는 얘기인데, 네. 자기네가 훨씬 진실에 근접한 설명을 한다고 주장해요. 사회과학자들. 또는 이제 맥락을 배제하는다. 뭐 사실 뭐 분석 철학 이런 것도 맥락을 거의 배제하니까. 네. 배제하는다. 문학도 사실 마찬가지죠. 맥락을 꽤 배제한, 상대적으로 훨씬 더 배제하고요. 역사하기 때문에. 제가 역사학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상황, 당시에 벌어진 상황에 있었던, 거기서 도출되었던 이런 것들을 그 상황과 연계되어서 설명할 때 당연히 그 당시에 벌어진 거예요. 사회과학자들은 그걸 왜 안 할까, 이거를? 자기네들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이유죠. 이 컨텍스트라는 걸 강조하면 할수록 덜 과학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칙이나 어떤 모델을 추출해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컨텍스트라는 걸 강조. 컨텍스트라는 건 항상 다르고 시기나 그 환경별로, 지리별로 다 다르고. 그거를 고려했을 때는 결국 어떤 설명이 되어지냐면 그때는 그랬다가 돼요. 예를 들면 A라는 게 이랬다가 아니라 A라는 게 그때는 그랬다라는 설명이 됩니다. A라는 게 그때는 그랬다라는 설명이 되면 과학적인 설명은 아닌 거죠. 과학이라는 거는 자기가 발견해낸 법칙을 다른 데 적용할 수 있어야 과학인데 그걸 안 할 거면 공부 왜 해?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습니까? 네. 일단 저기 자기 반성은 좀 있다고요. 저기 역사학의 장점부터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시간을 강연 50분 정도 할 수 있는 거였죠? 예. 더 쓰셔도 돼요. 예. 그럼 제가 뒤에 얘기를 한 15분 정도에 지금 끝내면 대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진실에 더 가깝고 특정한 사건이 왜 그때 나왔는지, 왜 그 상황, 왜 그런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훨씬 더 잘 설명한다고 주장합니다. 좀 이따 지금 예를 드리겠습니다. 스탈린의 수첩. 사회과학자들의 설명은 맥락을 상대적으로 배제하니까 왜 그 시대에 그게 나왔는지, 왜 37년, 8년에 나왔는지가 설명이 잘 안 돼요.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장점을 주장하면서 역사학자들은 역사학이라는 거는 나름의 지금 현재 아이덴티티 갖추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스탈린의 대수청. 떠올리기만 하지만 무서워지고. 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도 이 뭐 스탈린 대통령 이미지가 그 BBC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희한하게 다큐멘터리에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가 막 펼쳐져서 스탈린이 잠깐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노동수용사가 보이고 막 이러는 그런 장면이 막 떠오르고 아니면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서 이제 갑자기 밤에 문을 두드리는 비밀 경찰의 모습 막 이런 게 이제 아직도 막 떠오르는데 이 전공자임에도 실제로는 그렇진 않았는데요.
네. 어쨌든 맥락 배제의 설명들 굳이 사회과학적인 설명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역사학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 속의 설명이 아닌 설명들을 한번 쭉 사례를 드렸습니다. 가장 많이 말하는 설명 중에 하나인데 이거예요. 권력 투쟁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정적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 정적 제거를 하는 것, 그것이 확산된 거다. 라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회과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나름의 이제 법칙 추출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뭐 독재 권력 속에서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과거의 정적들이 여전히 존재할 때,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뭐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제 추상화하거나 일원화할 수 있느냐. 그거에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된.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정착자들이 많이 했던 설명. 두 번째 역시 이것도 정말 이제 굉장한 주류의 설명인데, 이제 테러로 뭔가 사회 전체 공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확산시키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 왜 그랬느냐? 본보기 테러를 함으로써 이제 내가 말 잘못하면 잡혀갈 수 있다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그 차원에서 이제 사회 안정, 이게 이제 무릎을 친 이유는 정권의 안정을 이제 도모하는 라는 설명입니다. 역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이번은 어느 쪽에서 했는지 네, 느낌이 오시죠? 네, 이제 주로 이제 사회학자들이 역시 많이 이제 3번 뭐 가장 황당하기도 합니다만 꽤 강력한 주장인데요. 당시 산업화에 값싼 노예 노동이 필요했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소에다 몰아넣고 그 수용소 노동력을 통해서 이제 산업화나 또는 인프라 건설에 투자를 했던 그런 어떤 전략이었다라는 설명이고요. 경제학자들이 네. 좀 약간은 이제 좀 단순화해서 갖고 왔어요. 훨씬 더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 좀 그 내부에서 디테일한 차이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에요. 네 번째, 러시아와 동방문화의 발현. 특히 이제 몽골 지배를 거치면서 이제 아시아화 됐고 러시아가. 그리고 스탈린은 또 유럽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전통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조지아 출신의 이제 훨씬 아시아 쪽에 민감한 사람이고. 이런 류의 사람이 이제 우연치 않게 권력을 잡게 된 다음에 뛰어난 사람들을 다 제끼고 자기 권력을 잡은 다음에 국제를 공고하는 차원에서 펼친 일인데 이거는 뭐 권력투쟁이나 이런 류의 어떤 그런 합리적인 차원보다는 이 과거의 문화가 발현된 거다. 어떤 문화의 무게에 이제 포인트를 둔 그런 설명이죠. 인류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했고, 이거 정치 문화 하는 사람들도 사실 정착 쪽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예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에 이제 발현 이렇게 주장하고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어요. 어릴 때 많이 맞았다 이거예요, 스탈린. 아버지한테. 그래서 그 경험이 있고 권력자가 됐을 때 그 어떤 히스테리적인 증상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수청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1960년대 미국의 심리학계에서 굉장히 밀었던 거고, 이 심리학적인 발견을 또 이제 프린스턴의 정치학자였던 터커라는 사람이 이제 받아들였는데 큰 바이오를 했습니다. 그랬었어요. 이게 이제 맥락 배제 설명드리고요. 맥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과연 이 맥락이 어땠나? 그러니까 전해드린 얘기는 기분이 나쁜데 그 동네 그 상황은 어땠나? 37년 8년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일단 있었고요. 네, 에스파냐에서 나름 멀쩡히 집권을 했던, 선거를 통해 집권했던 이제 이른바 공건 좌익입니다만 하여튼 범좌익 정부가 있었는데 그 정부가 내부의 이제 군부의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 내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군부는 이제 나치하고 파시스트들의 이제 지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무너지게 됐던 그것. 네. 소련의 입장에서는 자기 일 같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내부에서 다른 이제 이른바 우익이나 그 극우들의 어떤 쿠데타나 뭐가 있고, 그럼 이제 외세가 지원을 할 거고, 그러다가 내전에 들어갈 거고,
이 어떤 그런 고리가 자기네들하고 똑같이 보였었던 거고요. 그런데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죠. 30년대 후반에 이제 히틀러가 유럽 팽창을 시작하고,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37년에. 그 전에 물론 만주에 들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중일전쟁이 더 본격적인 전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 러시아 내전 때의 기억이 이제 접목이 되는 거죠. 이 러시아 내전 때 이제 열 몇 개 나라가 이제 개입을 해서 볼셰비키 정권을 날리려고 했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 상황이 이제 다 이런 것과 연계돼서 이제 나름의 이제 사회 분위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이걸 이제 전쟁 공포라고도 불렀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국제적인 상황 외에도 30년대라는 게 농업 집단화나 그다음에 이제 산업화를 하면서 이제 급진적인 정책을 계속 펼쳤는데 사회 정책을 그 급진적인 정책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스트레스풀한 그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때쯤이면 그게 좀 이미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평온하다가 그렇게 강력한 정책을 펼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컸을 텐데 실제로 30년대 초에는 소련에도 그랬고요. 근데 30년대 중반이 넘어가면 웬만한 급진적인 정책 이런 거에 별로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 이제 환경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일입니다만 36년에 이제 스탈린헌법이 나온 이후에 과거에 이제 수용소 수감자들을 대규모로 출소시킵니다.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더 이상 계급투쟁의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감자들을 출소시키는데 이게 이제 용서했다는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당시 표현으로는 갱생됐다는 의미에서 출소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숫자가 출소가 되니까 이제 이전에 희생됐던 사람들이죠. 농업 집단화 이런 등등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출소되니까 사회적으로 약간의 이제 뭐 표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고 특히 지방당의 책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걱정이었어요. 자기네 동네에 갑자기 이제 수용사 출신이 많이 오고 얘네들이 집단적인 어떤 뭔가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뭐 그런 걱정들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힘든 상황에 내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이걸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비한 행정력과 발달한 정보국이 되게 상충되는 말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소련이 이 3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자기네 인구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라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인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또 뭐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이 많이 살고 이 사람은 뭐 어떤 성향 이런 기본적인 국가의 어떤 행정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료 숫자 자체도 부족하고 잘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또.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리고 많은 경우 또 이제 이른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신분을 바꿨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 소련 20년대, 30년대까지. 특히 내전 이후에 이제 그 굉장히 혼돈 속에서 뭔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예를 들면 내가 우연히 귀족의 막내였는데 내전 이후에 못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볼셰비키 정부 앞에서 나 귀족이었습니다 말할 거예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이제 아이덴티티 조작을 하고 열심히 마르크스 책을 읽습니다. 어릴 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르크스 책을 읽고 훌륭한 또 계급투쟁적인 언어를 갖고 출세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거의 상황이 어떤 그 아이덴티티와 다른 식으로 살던 사람이 많은데 중앙에서 볼 때는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거죠. 행정력이 위배하니까.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취했느냐? 정보부가 일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 비밀 경찰. 그 방법으로 이제 그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다 디지털라이즈 돼 있으면 걱정이 없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 상황을 놓고 37년, 8년을 봤을 때 어떤 장점이 생기냐? 많은 장점이 생겨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숙청이 왜 그전 그 이유도 아니고 그 시점에 일어났는지 왜 이때 어떤 장치도 그걸 제어를 못했는지가 나름 설명이 됩니다. 아까 맥락을 보고 보면. 아까 맥락을 안 보고 보면 왜 하필이면 이때 스탈린이 권력 투쟁을 시작하고 정적을 제거했는데 왜 2년 전, 3년 전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소련 사회를 잠잠하게 만들었겠는데 왜 하필이면 37년에만
잠잠하게 만들어야 돼. 아까 사이코패스는 정말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기보다 이런 점에 아예 안 되죠. 아버지한테 맞았던 기억이 갑자기 스탈린 한 50 넘어서 이제 막 발언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맥락을 보면 설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전에는 설명을 아무도 못했던 거예요. 아까 그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던 사회과학자 설명은 너무 기본적인 팩트였는데 설명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뭐냐면 대숙청이라는 게 그냥 일반인보다는 사회 엘리트인 공산당원이 일단 먼저 타겟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해편을 사실 먼저 이제 엄청난 숫자로 죽인 건데 왜 이때 진해편을 죽인 건지에 대한 설명이 아까 그 맥락 배제 설명으로는 잘 설명이 안 돼요.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이야기가. 근데 이제 아까 맥락을 고려해서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자기 편이라고 해도 진짜 자기 편인지 모르겠고, 아까 아이덴티 크라이시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인들을 고려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외국인이나 외국생활 경험자에 특히 더 가혹했는지, 대숙청이라는 것은 특히 외무부나 특히 코민텔은 이런 데 정말 엄청난 이제 피해를 주게 되거든요. 왜 그랬는지 예전에 설명 안 되는 거죠, 아까. 권력 투쟁하는데 외국인을 왜 죽이냐. 네. 뭐 그 전에 뭐 이상한 식으로 설명했었어요. 뭐 원래 사이가 안 좋았다는 둥. 전에 한번 대든 적이 있다는 둥. 근데 지금 아까 맥락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국제관계의 어떤 그런 절실함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숙청 이후에 이제 강제 유지가 우리 역사하고 관련이 있었는데 맥락을 고려 안 한다면 이 이후에 이게 왜 나왔는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탈린의 사이코패스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그건 아닌 건 뻔하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앞에 얘기대로 설명을 하면 전쟁 때 적극적인 어떤 동원 참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가 설명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맥락을 봐야 이런 게 이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역사학이 옳다는 얘기냐 이렇게 들으실까봐 이제 자기 반성 여기가 핵심이에요. 요게 마지막 슬라이드니까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시대의 역사적인 진실을 더 잘 설명하고 어떤 사건이 왜 그때 나왔는지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제이긴 합니다. 맥락을 갖고 와서 설명한다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텍스트를 둘러싸는 환경인데 이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범주와 경계 설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맥락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그거 좀 이미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어디까지를 맥락을 설정하는 거냐? 어디부터는 아니냐? 역사학자들한테 물어보면 귀찮더라고요. 그냥 맥락이라고. 그걸 뭐 더 이상 자기가 농구하고 뭐 끝까지 맥락이라고. 근데 아니죠. 이렇게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면 영원히 이제 사회과학과 대화는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맥락이라는 건 비과학적 틀이에요. 그래서 범주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과학적 틀이에요. 그래서 이 맥락을 기초로 논리적인 연역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 마음대로 다 그래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요. 슬라이드가 하나 더 있군요.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다 보니 떠올랐는데 만약에 그냥 역사학자 말대로 이거 구체화 안 하고 이거 그냥 시대 배경으로 퉁치자.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여기 시대 배경으로 퉁쳐서 인정한다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면 이게 해결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은 그 시대 고맥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까? 아까 스탈린의 숙청을 더 잘 설명했다 이거 맥락을. 그러면 네. 그게 뭐냐? 그래 그 시대에 그래 너 잘 알고 싶으니까 너 혼자 그래 열심히 그래 맞다. 근데 이게 오늘날 현실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냐면은 역사학자들이 자기가 바로 그럴 거거든요. 오늘날은 맥락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론적인 추출이나
이른바 어플리케이션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역사학은 항상 여기에 시달려요. 실컷 연구해서 막 잘했다 그러는데 so what? 할 말 없어. 자기들끼리는 중요하죠. 자기들끼리. 상대적으로 이렇게 얘기 들은 역사자들 많이 와 계시는데 인간관계 범위가 좁아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여기 그래 중요하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니까. 이거를 소통해서 다른 분야나 아니면 정책이나 이런 거와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하냐? 굉장한 한계의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정말로. 네. 일단은 제가 답을 드리지는 못하고 가능한 방법론까지는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해보자라는 걸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거는 역사학자보다는 사회학자들에게 더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둘 다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맥락을 아예 빼놓고 이것만 하면 정말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을 탈출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사학자들은 똑같은 유혹을 느낍니다. 왜냐면 맥락을 고려한다는 거는 학문적으로 어려워요. 텍스트를 봤을 때 두드러지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 그것만 쫙 연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러면 너무 빨리 씁니다.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두드러진 텍스트의 연결고리들을 발견했다. 그럼 논문이다. 라고 하는데 맥락을 넣어라 그러면 그 시대 상황을 막 끊임없이 계속 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보느냐. 뭐 연구소도 있고 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 굉장히 읽을 자료도 많아지고 어렵죠. 항상 유혹에 시달리는데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좀 강조하는 건 맥락을 규정하고자 하는 담대함을 좀 가져요. 아까 범주화하고 경계를 지으려고 하는 담대. 그냥 맥락을 퉁치지 말고. 이건 이제 역사학자들에게 특히 하는 일이죠. 실제로 사회과학자들이 질문했을 때 네가 말하는 맥락은 뭐냐? 어디까지 어떻게 어떤 영역이 네가 말하는 배경인 거냐?를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규정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어요. 여기서 바로 그냥 끊기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이른바 뭐 비교 무슨 학 이런 건 역사학자를 안 하려고 하지. 뭐 비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선생님들한테 사회다가 사라고 그래.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네. 비교해야 됩니다. 네. 비교를 그냥 요런 것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까 텍스트 개념 현상만 비교하는 게 맥락 자체를 비교해야 되고 현재와 특히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 맥락 중심의 설명이 의미를 획득할 수 있고 현재 상황에 어떤 뭔가 추출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론화를 시도하긴 하되 사회과학자들에서 말하는 건데 맥락 내에서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이론화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맥락을 고려한 상태에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이론화를 시도하라라는 건데 이게 뭐 제 말씀은 아니고 제가 이제 미국 대학원을 다닐 때 당시 정치학과에 계셨던 분의 말씀이 있었어요. 학생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른 앞뒤는 그냥 잘라놓고 네가 진짜 시리어스한 리서치를 하고 싶으면 네가 정치학자지만 아카이브를 가라. 아카이브는 역사학자만 가는 게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맥락을 고려한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이론화를 시도하는 거지 처음부터 얘를 맥락을 탈출한 다음에 이론을 시도한다면 역시 결국 이건 대화가 안 되고 이건 이제 역사학 쪽에서 이거는 이제 안 보죠. 이런 연구들. 마음대로 개념 설정하고 모델링한 다음에 끼워 맞췄다 이런 얘기만 역사학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사회과학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걸 다 더하면 유명한 이런 사람들 그것이 비교 사회과학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뜻이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 아니고요. 둘 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일정 정도 성공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훨씬 큰 사회과학적인 어떤 틀을 갖고 역사학의 일부 성과들을 갖고 와서 뼈 맞춘 듯한 연구,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20세기 고전들이라고 다 평가를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좋은 연구를 하나 소개해드리는 걸로 지금 이 마지막에 이 두 가지 설명을 믹스할 수 있는 또 통합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냥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과문한 탓이어서 좋은 연구가 더 많을 거예요. 이걸 동시에 성공한. 근데 이제 제가 잘하는 연구 하나를 이 둘을 성공한 연구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걸로 마치려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아마 안 돼 있을 건데요. 요 사람의 칼리바스라고 하는 정치학자입니다. 그리스 출신의 Logic of Violence in Civil War라고 하는 책입니다. 딱 제목만 보셔도 지금 사회과학 서적이라는 거 느끼시죠? 왜냐면 제목에 맥락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이제 사회과학 서적이라는 걸 바로 느끼시는데, 근데 책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느낌상 막 다양한 시빌 워들에서 막 오지게 바이올런스를 찾아서 막 엮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책의 내용은 1943년에서 44년 거의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그리스의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이제 아르고스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그리스 내전의 한 장면이에요. 그 그리스 내전 좀 짧은 기간이죠. 그리스 내전 한 장면을 이제 그리스의 아카이브를 이제 총동원해서 재현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재는 완전히 맥락화되어 있어요. 43년, 44년까지의 그리스 전체도 아니고, 물론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가장 큰 격전지였습니다만 그 중에 특정 지역입니다. 그 특정 지역을 굉장히 인덱스하게 애널리시스 연구를 한 거고요. 그래놓고 나는 요 맥락에서 썼다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뭐 역사가가 썼으면 뭐 그리스 내전의 한 단면 1943년부터 45년까지 그렇게 썼겠죠. 제목이 그렇게 쓰지 않고요. 시빌 워에서의 바이올런스의 로직을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맥락 내 이론을 이제 시도했던 거고, 이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 다 오랫동안 이제 예일 대학에 교수였다가 지금 이제 옥스포드에 가 있는 그런 분인데, 뭐 다른 책은 다 썼다 이렇게 말할 수는 못 드리겠는데, 이 책은 제가 뭐 과문한테 다른 더 좋은 책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아이디어란 그러니까 역사학과 사회과학을 접목해서 더 파워풀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라는 데서 이번 책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학 오디언스에 맞는 강의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뜻깊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맥락을 구성하는 방법이 거의 무한에 가깝다라는 그런 문제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본인의 연구에서 내가 고려하는 맥락이라는 게 어떻다라는 거를 한정 짚고 들어가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구성하는 방법이 너무 많고 맥락이라는 게 너무 넓지만 저는 그냥 일단 뭐 조선시대 연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시대의 맥락이라는 걸 대부분 역사학자는 좀 전제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다 설명을 한다라고 하고, 그때는 뭐 시대적인 배경이나 환경이 그랬고, 또는 뭐 시대 정신이라고도 표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드리지 않는 지점? 그 지점을 저는 역사학자들도 직접 건드려서, 본인이 만약에 이제 책을 쓴다고 하면은 그 지점을 규정을 하고 하나의 설명 요소로서 이제 텐저블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사회과학자들과의 이제 대화도 가능하고, 또 그것이 이제 어떤 현실적인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본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배제하고 그냥 이제 비과학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해버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준이 낮아서 역사학자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준 높은 역사학자 선생님들은 이제 너는 모르는 영역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느끼는 거다. 이게 고차원적인 공부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 부분을 저는 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제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관련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단순화의 위협이 있지만 적어도 구획을 저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 시대 아까 맥락도 뭐 더 크게 잡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도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도로 이 정도의 어떤 뭉뚱거릴 클러스터를 나는 이제 그 당시 맥락으로 본다라고 하고 나름의 설명 요소로서 이제 제시한 이후에 거기 내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사건들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네. 저는 한 번도 역사학을 사회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역사학과 사회과학을 상당히 구조를 하시면서 설명하시는 하는 네. 결국은 역사학과 사회과학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전제하에서 출발을 하셨는데 결국은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네네. 물론 이제 마지막에서는 그거를 좀 네.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고 좋은 책도 소개를 해주시긴 하셨지만 결국은 지금 사회과학 안에서 현상을 굉장히 두텁게 기술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의 패턴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가 지금 저 말씀하신 연구들의 어떤 중점. 제가 질문하고 싶은 네. 거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역사학과 사회과학의 그 두 관례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론적인 변화들 속에서 어떤 지점에서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조금 더 상세한 설명 좀 네, 해주세요. 네, 뭐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 제 문제 의식이 딱 지금 말씀해주신 거였는데 앞에 좀 장황하게 뭐 역사학과 사회과학 자체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이제 드렸던 이유도 사실 같은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다만 이제 50년대 이후에 특정한 어떤 학문 분화상, 특히 이제 영미권, 더욱더 구체화하면 미국의 학계죠. 그 관련해서 이제 나름의 이제 차이가 생긴 이후에 그 차이가 좁혀지기는커녕 점점 이제 더 이제 넓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깊어지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사회과학이 한 번 더 턴을 했죠. 21세기 넘어갈 때쯤에 이제 거의 사실상 양적 방법론으로 미국에서 그야말로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턴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질적인 설명 자체를 하는 거는 사회과학이 아닌 것 같은 이미지까지 이제 전달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50년대 이후 그리고 뭐 21세기 넘어가면서 또 한 번의 어떤 그런 턴까지 더해서 그렇게 이제 정체성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같은 거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정체성 차이가 벌어질 때 나름 색깔들이 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맥락이라는 걸 훨씬 강조하는 설명으로 가게 됐고, 사회과학 쪽은 더 과하게 집중하게 됐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그 부분을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접목을 시도하면 어떨까라는 그냥 제안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의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전제로 간 거라기보다는 원래 하나였는데 특정한 맥락 속, 여기 또 맥락이네요. 맥락 속에 달라진 것이고 그 달라지는 길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접점이 지금 뭐 지금이라기보다는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를 같은 뿌리라는 걸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서 차이가 생긴 방법론에 대한 어떤 대화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맥락이라고 했을 때 맥락을 좀 과학적으로 정의해주면 사회과학자들이 좀 더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그걸 그냥 그런 식으로 퉁치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자들도 훨씬 더 맥락의 기초에서 조금 더 인덱스하게 연구를 진행을 하면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좀 더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 열리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하나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제 생각이고, 저도 사실은 역사학, 인문학이라기보다는 사회과학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구분법이 대체로 그렇고, 국내는 아이덴티티 차이가 더 큰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과문합니다만, 우리나라 역사학이 어쨌든 뭐 일본 영향을 통해서 훨씬 더 이제 실증주의 전통이 강했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국식 사회과학과는 더 거리가 있는 그런 다른 맥락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거는 이제 영미권이나 유럽보다는 우리나라는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더 인문학적인 뭐 표현하면 뭐라고 이제 제가 자주 그냥 농담 삼아 표현하는 건데, 뭔가 인문학적인 숭고함을 갖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하나의 학문이라기보다는 그 뭔가 숭고함으로 접근하니까 이제 다른 학문들은 좀 샬로우해 보이고 뭐 쉽게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인식을 하죠. 그러면서 자꾸 그걸 차이를 이제 두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정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사실 저희 위에 선생님 세대들이 많은 부분 선생님들 그러셨고, 뭐 그걸 이제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그런 태도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 현실적으로도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적인 어떤 사회 현상을 다루는 학문의 전반적인 뭐 저변이나, 요새는 뭐 안 그래도 불리해지는 상황 이런 거 다 잘 아실 텐데, 그 저변이나 이런 차원에서 저는 뭐 이런 류의 대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그런 거죠. 제가 먼저 아니 지금 이제 죄송 잠시 예. 짧게 소개를 예. 저는 저기 균형과 학술연구원의 개발연구원 이선민이고요. 한 2주 전쯤에 사이트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서 맨 마지막 슬라이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역사학과 가서 말씀하시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네. 쏙쏙 귀에 들어오는 이야기고, 제가 질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역사학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게 저처럼 이제 한국사, 그것도 이제 20세기 초에 한국사 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다 정말 그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역사학 속에서 예를 들어 뭐 한국사가 아닌 다른 나라 역사 하시는 분들도 쉽게 올라가는 분들은 그냥 하기 어려운 그런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제 역사 말씀하실 때 한번 필요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앞에 질문하신 것과 관련되어서, 근데 이제 사회과학자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조금 더 이제 필요할 것 같거든요. 주로 이제 이게 맥락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런 맥락을 고려할 때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하신 건데, 기본적으로 사회과학 쪽은 이제 맥락이 미국식 사회과학은 맥락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사회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 좀 더 필요하신 게 아닌가. 아니, 뼈아픈 말씀이시고요. 네. 맥락을 더 고려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맥락 탈출의 유혹이라는 게 좀 그런 뜻인데요. 이제 이 뭐 모델링이나 이론화 같은 게 어쨌든 데이터를 보고 자료를 봤을 때 눈에 띄는 어떤 컨셉슈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한 어떤 영역들이 이제 쉽게 보이는데, 그럴 때 이제 그것이 어떤 이론적인 고리로 쉽게 연결된다고 해서 결론으로 가기보다는 그 본인이 봤던 그 자료를 둘러싼 맥락이라는 것을 함께 고려하는 어떤 그런 학문적인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뭐 강요는 당연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름 분위기가 좀 돼야 되고, 그게 어떤 학문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로 좀 작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배제하고 바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아까 제가 위에 것들이라고 했던 것들을 연결짓기만 하고 또 팬시하게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만 한다면 그거는 이제 역사학자들과 대화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인스턴트한 어떤 기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이제 진짜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숨이 길고 뭔가 진짜 뭐 정책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설명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저널에는 쉽게 실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일종의 이제 부탁 삼아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의 메시지는 맥락 탈출의 유혹이라는 것을 벗어나는 것과 이론화를 시도할 때도 맥락 전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이제 좀 부탁드렸던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체계화돼서
뭐 예를 들면 대학원 교육의 프로그램이 되고 뭐 이렇게 될지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역을 이제 아예 안 건드리고 서로 아이덴티티가 계속 달라질수록 아예 고려를 안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대화도 불가능하고 뭐 역사학자는 꼭 대화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연구의 성과나 그 결과물의 수준이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그냥 이제 그야말로 툴을 이용한 어떤 수준의 이야기만 된다면. 그리고 이게 좀 현대사 연구에 국한된 말씀인 것 사실 제가 현대사 지금 중국 당대 연구하신 최정 선생님도 와 계시는데 과연 제가 어떤 도움을 드렸을지 지금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제 더 먼 과거라고 해도 역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이제 그들과의 어떤 그런 뭐 대화나 또는 자극,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더 시기로 올라가기만 해도 많이 올라가면 자기들끼리만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자극을 안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없지는 않아요.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이나 이런 아까 말씀드린 뭐 이론이나 모델링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본인의 어떤 그런 연구 팩터들을 그러니까 설명의 팩터들을 더 과학화한다라는 어떤 그런 시각이나 또는 자세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았어요. 저희가 58분쯤에 끝나기로 혹시 네, 빠르게 답변하겠습니다. 저분이 하시죠. 여성학 학부과정 학생이 네. 강연 잘 들었고요. 마지막 PPT가 강연 결론을 보면서 사실 좋은 사회사나 역사사회 연구들이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 강연에서 그런 사회사나 역사사회 연구들을 어떻게 위치시키고 지설정하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예, 그래서 과문에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좋은 뭐 역사사학이나 또는 사회사 연구 또는 아니면 정치사 연구나 아니면 정치학 연구에서도 아까 뭐 정치학 연구였고요. 그 연구 자체는 좋은 사례들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려운 질문이 됐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국내에 이른바 이제 역사사회학 연구자들 굉장히 친한 사람도 많고 많이 압니다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어떤 유의 접목보다는 특히 현대사에서 역사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압도적으로 역사학자들과 거의 같은 식으로 지금 이제 사실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나는 사회학 박사지만 역사학자로 생각한다 라고 대놓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거 듣기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어떤 사회학 베이스를 했다라는 것의 장점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접목보다는 그냥 사실상 같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한국현대사 전공이시지만 그 한국현대사 전공에서 그렇게까지 두드러진 차이를 저는 잘 못 느끼거든요. 일부에 뭐 서론에서 조금 다른 식의 이야기는 합니다만 연구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더 좋은 연구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제가 이제 그걸 더 소개해드리고 싶긴 한데 국내 연구 지평에서 아까 제가 제안 드린 것만큼의 어떤 그런 좋은 성과가 많다라고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당대원 언급적인데 예.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네. 아까 스카치볼이나 예. 월스틴 연구에 대해서 예. 비판적인 시각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네. 그분들이 네. 어쨌든 저쨌든 문제는 있지만 네. 사회과학 분야에서 예. 역사적인 접근과 네. 사회과학 접근을 결합하려고 노력해왔고 그 이후에 여러 학파들이 형성된 예.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네. 불만족스러운 역사학자를 불만족스러운 공부에 좀 도움이 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 그 맥락 내에서의 이론화라고 하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칼리바스 연구처럼 굉장히 43년, 44년에 구체적인 맥락에서 이른바 프라이머리 소스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한 다음에 거기서 드러나는 결론을 갖고 이론화를 시도한 거하고 월스틴 스카치볼은 이제 본인이 이제 이른바 1차 연구를 한 건 없어요.
이제 연구서들을 쭉 이제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읽고 많이 기억했다가 그거를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엮었거든요. 물론 이제 사회과학 분야에서 있는 분 중에 그런 역사 연구 성과를 읽고 그거를 이제 중요하게 하나의 큰 내러티브로 만들고 하신 분들이 드물고 엄청난 성과라는 건 알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제안한 방식하고는 다른 영역, 다른 흐름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랜드 티오리를 만드는데 연구서를 더 많이 참조한 연구인 거지. 예. 맥락에 들어가서 그 맥락에서의 발견을 통해서 이론화를 한 연구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구별을 이제 해봤습니다. 다른 그 중간에 저희는 사회적 회의. 네네네. 제가 그냥 대부분 네. 예. 안녕하세요. 저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박사과정의 네.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짧게 제 질문을 정리하자면은 교수님께 생각하시기에 저는 이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과학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과문하고 정치학에 한정해서 말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학 혹은 나아가서 사회과학을 생각하는 인과성이라는 주제와 역사학에 생각하는 인과성이라는 주제 사이에 어떤 공통점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기도 한데 저는 학부에서는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원에 오면서 이제 사회과학 쪽으로 넘어왔죠. 제가 대학원에 처음 이제 사회과학 쪽으로 넘어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정황적인 설명에만 너무 집중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게 아까 그런 맥락. 맥락들을 네. 제가 얘기를 하면은 네. 보통 교수님들의 반응이 그거는 시츄에이션이지. 그거는 어떤 구조적인 그거지. 그게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현상을 어떻게 발현시키는지에 대한 고리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 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인과성을 추론하는 쪽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역사학에 뭐 인과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교수님께 생각하는 어떤 차이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어려운 질문인데 뭐 그냥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끝까지 안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왜냐면 안 깨달으셔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조합이 되는 거고 깨달으시는 순간 아마 한쪽으로 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갈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황적 시츄에이션이라는 게 정확히 사실 뭐 시츄에이션의 컨텍스트랑 같으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한 상태에서의 인과를 보는 것, 그래서 아마 학부 때 역사학을 하셨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또 내추럴하게 기본적인 어떤 나름의 파운데이션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크고, 그 전제를 갖추신 상태에서 사회과학적 인과관계의 어떤 그런 논리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주목해 보시면 아마 훨씬 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지금 어떤 수준의 인과성보다는 더 나은 수준의 어떤 지점에 도달하실 거고, 그거를 구태여 나누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똑같은 흐름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언어적으로도 정의하기는 좀 어렵고, 저도 그냥 역사학자니까 아까 그 정황이나 맥락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이제 정의하고 규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잘 못하는 이유가 역사학자들 되게 그걸 좀 감으로 느껴요, 그냥. 감으로 느끼고 그거를 이제 아까 사회과학자시니까 선생님이 시츄에이션이라고 그걸 구별해내셨지. 역사학자들은 그냥 그게 나름 전제고 파운데이션이라고 느끼고 이제 흘러갈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별 시도보다 오히려 그 베이스를 갖추신 상태에서의 인과성의 인과관계의 어떤 논리성이랄까 체계성이라는 부분을 좀 더 고려해 보시면 더 좋은 설명이 나오고 아마 더 좋은 연구를 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그럼 속 시원한 답변은 못 드렸지만 오히려 좀 반가워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아까 질문 제가 지금 다 가셔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그냥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학전공 조교실에서 일하고 있는 양민석 네. 질문 질문 해주셔서 좀 민망하네요.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역사적 설명으로 과거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낮은 단계 혹은 약한 강도의 이론화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올바르게 이해한 건지 혹은 뭐 문제는 없는 설명이라고 봐도 되는지 궁금하고 나아가서 에이든 화이트가 웹 역사에서 이야기했던 어렴풋이 기억나는 플롯이나 이런 형식 같은 것들이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를 이론화하는 방식들을 소개를 하고 정리를 한 거라고 봐도 되는지. 네. 근데 뭐 정확한 말씀이신 거고요. 그 화이트의 그 말씀은 당연히 이제 제가 아까 정한 개념으로 보면 그 이론화 일종이에요. 플롯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상 이론화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그런 사실 중에 특정한 사실들을 골라서 나름 완결된 이야기로 만들지 않습니까? 완결된 이야기는 또 이제 역사학자 잘 쓰려면은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고요. 서론과 결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나름의 고조가 있어야 되는 그 틀이 있어요. 이게 강도 높은 이론화,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뭐 이렇게 그야말로 도식화될 수 있는 이론화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과거 사실들을 특정한 어떤 논리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로 구성해낸다는 것도 결국은 이론화랑 다르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화가 아니니까 사회과학 너네들은 이론화하는 거고 우리는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는 거다. 역사학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오히려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고 오히려 생각하고 역사학자들이 설명하는 부분도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들의 이론의 시도와 마찬가지로 역시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의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범위라 그래야 되나 크기나 그런 걸 어떻게 더 줄여보내 이런 노력은 당연히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걸로 색깔 자체를 구별하는 거는 이제 저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역사학부 가서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했다가 크게 혼나거든요.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죠. 네. 진치학과 박사과정 학생이 네. 앞에 나온 질문들의 같은 맥락에서 네. 아까 역사학과 사회과학이 만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비교를 예. 말씀하셨는데 역사학적 관점이 그 시점의 특이한 정황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는 거라면 네. 비교가 어떻게 가능한지 네. 비교의 가능성과 비교의 실익 그러니까 정황 자체를 비교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한 현상이 있는데 그게 역사학자들은 그 현상을 그 시대에 국한해서만 설명하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상이 현재에도 의미가 있으려면 맥락 중심적인 설명으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왜냐면 그때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맥락을 포기하고 그걸 따와가지고 오늘날에도 의미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오늘날과는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그럼 오늘날의 맥락이 이때 맥락과 어느 정도 다른지. 비교라는 게 유사한 현상인데 컨텍스트가 다르다는 거를 보여주는 다르고 컨텍스트 자체를 비교하는 거죠. 현상 둘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시도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좋은 예를 들 수는 없는데 제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고요. 그 시도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제 주장. 그러니까 맥락 비교 자체를 안 하고 맥락을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한 상태에서 아무런 설명 요소로 두질 않고 하면은 이제 영원히 역사학 내에서는 현대와 비교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고 역사학에서 역사를 공부해서 교훈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가당착이 되는 거예요. 맥락을 고려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과거로부터 배운다?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배워야 되는데요. 뭐 후쿠식으로 배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일반적인 역사학계에서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성립을 하려면 현재 맥락과 비교를 할 수 있는 나름의 이제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아까 제 제안입니다. 구체적인 뭐가 있는 건 아직 아니어서 일단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뭐 제가 사회를 보는 거니까 식사도 하셔야 진짜 네, 예. 아니. 정치외교학부에서 학부생 사회과학 연구들 중에서 정치 이론이나 사회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어떤 모델을 전제하고 그 모델의 전제에서 주어진 현상을 설명하려는 그런 종류의 연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마지막에 좋은 연구로 소개해 주셨던 카리바스의 연구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인 맥락 위에서 어떤 종류의 로직을 발견해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카리바스가 여기 책에서도 써있을 수 있는 로직으로 쓰였다. 카리바스의 로직이라는 것을 사회과학자들이 사회맥락적으로 선언적으로 던져놨던 그런 모델과는 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칼리바스 얘기를 다 소개하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그냥 그 책 이후에 어떤 그런 반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로직 자체를 뭐 둘로 나누고 뭐 여러 가지 로직을 이제 제안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반향은 그 전에 이전에도 이제 당연히 11호의 바이올런스나 아니면 이제 인간의 바이올런스 연구는 많았거든요. 아렌트부터 뭐 이미 그 뭐 큰 얘기가 있고 이제 많았는데 이 사람 연구 이후에 이제 비로소 어떤 그런 개념 자체의 구체성을 획득하고 바이올런스 연구 자체를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게 됐다라는 평가를 압도적으로 받게 돼요. 실제로 뭐 웹에서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책이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에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층위로 이제 바이올런스의 이제 로직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아카이브 연구를 진행을 해서 굉장히 세밀한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의 어떤 발견 그리고 그것의 조합을 통한 이론화였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거고 사실은 그냥 공부 좀 하면 현대 바이올런스는 뭐 이렇게 머릿속에서 드는 아이디어도 있고 생각들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연구들은 사실 많았어요. 그 전에 그런 류의 책들도. 그것과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훨씬 깊이 있고 구체적인 이론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여서 이왕이면 한번 뭐 방학 때 일독을 해보시면 어떨까? 네. 그 책 말고도 좋은 책이 더 많을 텐데 일단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이없이 사회로서 네. 다른 앞에 세 개의 이 특강이 아마도 꽤 말씀드린 첨단의 이런 어떤 정말 배울 게 많은 이런 거였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 고전적이고 딱딱한 얘기만 해서 일단 좀 죄송하다는 마음이 먼저 들고 그렇지만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고전적인 주제지만 역사학과 사회과학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러면 제 당연히 생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